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광장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광장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밀실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이 나올 때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그때 이 작품의 제목인 광장이라는 건 어떤 뜻이구나, 그에 대비되는 밀실은 어떤 공간이구나, 이런 것들 그때 이렇게 잘 잡아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선생님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 해방 이후에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여러분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950년에 있었고, 그 이제 45년부터 50년까지는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반도 전체가 거의 그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우리 현재 남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그것과 북한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한반도 전체에 섞여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오던 시기가 1945년부터 50년까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 현재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막 유혈 투쟁, 뭐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가 결국은 1950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되고 1953년에 휴전이 됐단 말이야.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의 이념, 자기의 이념을 지키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 하에 자기랑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막 매도하고 숙청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양쪽 사회에서 다 빈번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을 정말 한 끝이라도 좀 이렇게 실수하면 바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무서운 시대였었다는 거지. 그래서 소설가들도 이런 이념의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남한은 군부 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최초로 1960년대에 이르면서 분단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념의 문제를 정면으로 소설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문학사 안에서는 너무너무 획기적인 그런 작품인 거예요. 이 전까지 북한은 그냥 빨갱이, 뭐 이렇게 북한 뭐 예를 들어 방공 포스터 뭐 이런 거를 그려라 뭐 이런, 옛날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지.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방공 포스터 그리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스터니까 그때는 뭐 공산주의자들이다 막 이러면 막 악마로 그려놓고 빨강색으로 그려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뭐 메카시즘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 세계사 속에서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막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처단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게 강했던 그런 시기에 반공소설이 유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를 종지부를 딱 찍고 이념이라는 걸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첫 출발점이 됐던 게 최인훈의 광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장 내용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죠. 선생님이 지금 되게 화면이 네, 좀 이렇게 비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다. 그죠? 자, 같이 들어가 봅시다. 사회소설, 당대의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면화했던 소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을 보면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등장하는 말들이 일상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철학적인 용어,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난해한 어렵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한쌤이랑 같이 이따 살펴볼 겁니다. 배경은 언제냐? 시간적으로는요.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 그때까지가 배경이 되고요. 공간적으로는 남한이랑 북한 그리고 타거로호라는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이에요. 이게 현재의 공간이야. 현재의 공간. 여기서 임영준이라는 주인공이 하는 과거 회상들이 소설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됐죠? 시점은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인데 임영준이 초점화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선생님이 초점화자 그림 한 번만 더 그려줄게. 보세요. 자,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인 거죠. 시점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은 작품 세계가 여기 있고 서술자가 작품 세계 바깥에 있죠. 서술자의 위치가 여기 있고 작품 세계 모두를 다 보고 있어.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다 보고 있는 그런 서술자가 작품 세계 바깥에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작가가 있죠. 작가가 야, 너 나 대신 말해. 서술자에게 마법의 카메라를 주면 이 마법의 카메라를 가진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가 작품 세계를 모두 알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도 모두 알고 적어주는 거. 이게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초점화자를 만들어 보면 그림이 살짝 바뀌는 거지. 작가가 있고 허구 세계가 있어. 그 허구 세계에 서술자라는 작가 대신 말하도록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인이 있고 작품 세계가 있는데 서술자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지 않고 A만 보는 거야. A만. A의 내면, A가 보고 있는 거, A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요것만 선택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그걸 서술자가 기록하는 거지. 요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 요 A를 초점 화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시점을 우리가 선택적 혹은 제한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전지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선택했다고? A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오로지 그 인물의 입장에서만 그 인물의 생각을 주로 들려주는 것을 선택적 혹은 제한적 전지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소설들을 보면 사실은 얘가 훨씬 많아. 요걸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요때의 초점화자는 주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 주인공의 생각을 충분히 알아서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주제의식, 작가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초점화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누가 초점화가 되어 있다? 명준이 초점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색깔펜 다시 한번 바꾸고요. 다시 봅시다. 주제, 이념 대립의 폭력성. 자, 이 이념이 뭐라고? 북한이 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 남한이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뭐 혹은 자유주의 이념. 남한 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이념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달랐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분단을 비판하면서 이념의 폭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다. 머릿속에 딱 잡은 상태로 가십니다. 문학사적인 의 선생님이 이미 말씀드렸죠. 별표하시고요. 남북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판해. 이전까진 가능하지 않았어. 남한에서는 남쪽의 이념만 찬양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리고 북쪽 이념은 무조건 비판해야 되고, 근데 두 개를 다 비판했어. 그러면서 분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짧은 문장이야.
간결체라고 우리 얘기하죠. 문장의 길이가 짧을 거고요. 또 상징적인 거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잡아볼 겁니다.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해요. 자, 의식의 흐름 수법. 쌤 길게는 여기서는 얘기 못해요. 근데 그냥 자 뭐야 인물의 내면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현재, 과거, 환상, 현실, 꿈도 마찬가지 이런 게 막 뒤섞이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논리적인 전개 없이 그대로 적어주는 거. 그거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봐요. 등장인물의 성격은 주로 간접제시돼. 그러면 간접제시라는 건 뭐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기지? 보여주기. 뭘 보여주는 거야? 인물의 대사, 외양,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지금 심리라든지 성격을 간접적으로 독자들이 추측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서술자는 상황을 관찰해서 제시하는 데 충실해요. 그러니까 이명준의 생각을 주로 제시해주고 또 이명준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거에 치중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야 되겠죠? 주인공이 요거 별표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실제 시간은 인도로 가는 배 안, 인도는 중립국 으로 가는 배 뭐였다고? 타고로호였죠?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타고로 안에서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인물이 의식 안에서는 시간이 뭐 언제부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요거 얘기했고요. 분단 이데올로기와 실존주의를 배경사상으로 하고 있다. 실존주의라는 건 이제 철학의 한 유파인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 존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철학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념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이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배제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인공이 직면한단 말이야. 실존을 건드리는 거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해제 봅시다. 사회적 공간이 광장이에요. 개인적 공간이 밀실이고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가요. 별표. 그걸 대립시켜. 그래서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결국 죽음을 택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념 대립의 폭력이다. 폭력성이다 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광장과 밀실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별표 5개 하시고요. 광장은 사회적인 삶의 공간,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공간이 광장이고 밀실은 여러분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방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공간, 개인적인 사고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을 밀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그럼 뭐냐? 광장, 앞에 말했던 사회적인 삶과 밀실, 개인적인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정의가 공존하는 공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장이고 이 공간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사회 정의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감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광장과 밀실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건 그리스의 개념에서 나와서 그리스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시대를 보면 아고라라는 여긴 광장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아. 개인적 자유를 누려.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그리스 이 마을에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게 나타났어. 예를 들어 저쪽의 나라가 자꾸 우리한테 막 싸움을 거네? 우리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할까? 아니면 좀 대충 눈 감고 넘어가 줄까? 뭐 이런 거 의논해야 돼. 공동체의 문제죠. 그러면 불러 소집. 그럼 다 나와 여기로 다 나와서 막 열띤 토론을 벌여. 광장에서. 그래서 야 광장에서 이렇게 하자 결정해. 아주 오랜 시간 의논을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거기 결정을 해. 그럼 공동체의 문제가 결정이 되면 오케이 나는 반대했지만 결정이 이렇게 됐다면 따를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논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 개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라는 거지. 그런데 자 이따 얘기할 테지만 미리 앞서 정리하자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었잖아. 그런데 북한에는 뭐가 없어. 북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돼. 밀실은 없는 거지. 오로지 뭐만 있어? 오로지 광장만 있어. 사회적인 구호만 있었다 그 얘기야. 사회 이 공동체의 문제니까 따라야지. 네가 무슨 개인의 자유로운 말 이런 거 소용없어. 우리 따라. 공동체를 무조건 따라. 이것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문제 있지. 그지? 남한은 그럼. 남한은 광장이 없어. 오로지 밀실만. 뭐만 주장해? 개인의 자유만 있으면 끝난다 그거야. 내가 자유로우면 공동체의 문제? 내 관심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역시 한쪽만 있는 거지. 문제가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다 부정이 되는 거야.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게 여기 정리가 됐죠. 남한, 북한. 갈등하다가 결국은 중립국을 선택해요. 이념의 대립이 없는 세계를 동경하고 중립국을 선택했는데 이건 사실은 현실적 도피적인 행위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도망가다가 명준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체 줄거리 나왔어요. 해방 후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 대학생이었어. 그런데 월북했네 아버지가 북한으로 갔네. 그래서 남한 기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서 풀려났어. 부패한 자본주의와 방탕한 자유만이 존재하는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꼈어. 이 오로지 돈만, 오로지 돈과 개인의 방탕만 있다라고 남한 사회를 규정했어. 누가? 명준이. 그렇게 규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환멸을 느꼈어. 남한 사회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규정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남한을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 그래서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삶을 찾아 월북합니다. 북한으로 가죠. 북한에 도착해서 북한 사회를 체험해봤어. 그랬더니 이념이 북한의 그 사회주의 이념이 있잖아. 사회주의 이념은 뭘 중시 여기냐면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 왜곡이 돼. 그래서 인간다운 삶,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 부자유의 현실에 절망했어.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어. 이거를 이명준이 처음에 남한에 있어서 남한의 문제점 인식하고 북한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됐던 거야. 지식인인 이명준이. 그리고 은혜와의 사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죠. 이명준은 인민군의 장교로 북한의 장교로 전쟁에 들어와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만나. 근데 은혜가 이명준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를 낳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그리고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남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될 때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하죠. 왜? 북한도 남한도 충분히 환멸을 느낄 만큼 느껴버린 거지.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명주는 바다에 투신해 자살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그 중에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스탈리니즘에 있어서 스탈리니즘이라는 건 사회주의이면서 동시에 전체주의.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야? 공산주의 사회에 개혁가가 있다 없다. 그 공산주의의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개혁가가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와 같은 그런 개혁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크렘린의 서술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뭐야? 이 크렘린이라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당을 말해. 공산당과 소련 정부, 그 서술에 맞선 사람들,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어? 숙청을 당해. 죽었어.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뭐의 권위? 사회주의의 권위. 튼튼해.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자,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미뤄졌단 말이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왜? 공산주의 낙원이나 하나님이 다시 오는 하나님 나라나 모두 다 현실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상향은 실현이 된다 안 된다?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 어디 가리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있었던 공간, 사회가 어디? 북한 사회. 이 북한 사회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숙청하는 사회였단 말이야. 그러니 무서운 밀림이지. 낙원이 아닌 생존의 공포의 공간이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북한 이콜 무서운 밀림이니까 표현법은 은유법이 쓰였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밀실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어디에서? 북한에서 그랬었단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선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이 불가능했다. 왜? 오로지 광장밖에 없거든. 광장만 주장하고 있거든. 개인이 자유롭게 만나서 그 광장에 반대하는 목소리 낼 수 있다 없다? 그런 목소리 낼 수 없다. 아예 불가능한 사회였다. 그 얘기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전쟁 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북한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지라는 마음을 이명준이 먹고 있었다는 거지.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자, 남한 사회 처음에 있었어. 이미 환멸을 느꼈단 말이야. 남한 사회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북한으로 갔어. 북한은 문제 덩어리야. 문제 투성이야. 해결할 방법이 몰라.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 어떻게든 참아. 인내하고 견디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자기는 고민하려고 했었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참고 조금씩 그러나 자기 머리로 한 채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지. 그러면서 포로가 됐어. 어디 포로? 남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단 말이야. 그런데 봐라.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간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려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주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어. 자, 전쟁만 없었으면 북한에서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다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자기가 남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북한으로 가게 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보이는 거야. 얘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어떨까? 남만큼 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은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나간다는 삶? 불가능해졌어 이제. 왜? 이유. 나만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왔거든. 남한에 머무는 동안 제국주의자, 이게 뭐 말하는 거? 미국. 그리고 자본화된
남한. 내 기운을 묻혀가지고 왔잖아, 북한에. 그러니 일이 있을 때마다 풀려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뭐 여러분 인민재판, 공개재판 있는 거 알죠? 그때마다 끌려나가서 저는 제국주의의 균을 묻혀가지고 와서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 맨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뻔히 보이는 거야. 남한의 포로였던 명준이 북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내가 북한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기 이상을 펼칠 수는 없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어디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 남한이란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야.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이게 남한의 문제점이야. 자, 북한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고 남한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류해서 잡아야 돼요.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은 어디라고? 남한이라고, 남한. 왜 실존하지 않아? 실존이라는 건 철저한 존재 성찰, 투철한 자기 인식, 이런 게 너무 필요하거든. 근데 남한 사회 사람들은 오로지 방중, 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막 그걸 성찰하고, 그리고 그 자기 온몸을 온 존재로 사회와 부딪히고 사회를 개혁해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실존의 이유를 고민하지 않는 나태함과 방종만 있단 말이야. 나태함과 방종 플러스 그런 이상이 결여된, 뭔가 이 사회 전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그런 사회가 남한 사회라는 말이지. 미친 믿음? 이건 북한. 무서워. 그런데 믿음조차 없는 것, 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의식조차 없는 것은 허망해. 허탈하단 말이야.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남한의 좋은 부분이 있다면 타락할 수 있는 자유, 게으를 수 있는 자유, 이건 북한에는 없지. 남한에만 있어. 이거 하나 좋아. 정말 그곳은 자유마을이었어. 그곳 어디라고? 남한이라고. 오늘날 코미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공산주의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인기가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줄 수 없게 된 탓이었다. 이명준의 생각이야.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인기가 없을까? 그 이유는 투쟁의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옛날에는 투쟁의 상대가 있었어, 공산주의는. 투쟁의 상대에 적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이 마르크스가 살던 때, 다시 말해 산업혁명 당시, 그때는 여러분 자본가들이 다 적이었단 말이야. 막 인민을 잡아다가 막 12시간 14시간 중노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돈은 자기 혼자 다 먹고 뭐 이런 사회였잖아. 그러니 굉장히 뚜렷한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사회복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해 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적이 누군지 사라졌어. 적이 누군지 애매해진 거야.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를 찾기 위해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조직의 미궁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옛날 그대로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 한해 토정비교를 사고 만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가난해. 근데 옛날에는 내 가난을 만들어낸 자본가라는 게 존재하고 눈에 보이고 있었다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었다고.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처음 막 왕성하게 힘을 일으켰은 원동력이야. 지금 그게 애매해져 버렸단 말이야,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의 원인을 막 찾아. 그러다가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 토정비견으로 갔다고. 점치러 갔다고. 올해 내 한 해의 운수가 어떻게 될 건지, 내 가난이 원인이 뭔지 운명 탓으로.
운명 때문이라고 팔자소관으로 그렇게 돌리게 됐단 얘기지.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점점 인기가 없어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가난을 일으키는 그 원흉들을 알아보기 힘든데, 김서방, 이서방, 여러분 이거 뭐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한자성어 여기 다 적어놨어요. 암기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왜 너네는 적을 못 찾아? 너네 이 가난의 원인은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몰라? 라고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 정체가 사라져버렸는데, 불분명해져 버렸는데, 그러니 남한사회 사람들에게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올바른 이념인지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자유가 있다. 대신 북한에는 이 자유가 없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북한과 남한의 대비가 나오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었지. 이게 이명준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 얘기인 거야. 됐죠? 자, 지금부터는 중립국으로 가는 결정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명준이 뭐로 있었어? 명준이 남한 포로 수용소에 있었죠. 실제로 여러분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휴전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북한 장교들, 북한 군인들 다 모두 데리고 와서 야, 너 남한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북한을 가겠습니다. 그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이명준도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그게 그려지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본문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방 안 생긴 새에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 앉아있고, 설득자들은 남한으로 와라 설득하는 사람, 또 북한으로 가자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포로는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어.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네. 왼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설득자들을 만나지. 이렇게 서서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고 이렇게 오른편으로 나가게 돼 있다. 그 얘기인 거죠. 4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 중국 사람 1사람, 이렇게 5명이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춰. 그러면 앞에 앉은 장교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먼저 포로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북한 편이라는 얘기지. 앞에 앉은 장교, 북한군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명준의 포로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짓 웃음인 거죠. 동무 앉으시오. 움직이지 않았어. 자, 요거 행동 묘사죠. 이걸 통해서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무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단호하게 말했어. 그들은 누구야? 여기 이 사람들. 서로 쳐다봐. 당혹감이죠? 이것도 행동을 통해 보여줘.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곳이다. 중립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그곳은 굶주림과 범죄만 우글대는 곳이야. 자, 설득 근거 첫 번째. 설득 근거 잡습니다. 첫 번째 뭐야? 자본주의 국가에는 가난이 있다. 범죄만 있다.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있죠. 남한은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는 오로지 악만 존재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그러면서 중립국도 그런 자본주의 사회야. 거기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 단호해.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야. 근거 두 번째. 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네 인생이 걸려있어. 두 번째 근거. 자랑스러운 권리. 몸 아래 북한 인민으로 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이번엔 옆에 앉은 사람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 누구? 동무처럼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생계를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야.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인민의 영웅으로 사회적인 명예도 갖게 될 거야. 그러니 오시오 북한으로. 중립국. 상의했어. 소곤소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알았어. 네 마음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제국주의자들 누구라고? 자본주의자들 유엔군과 남한 측의 관상 게임 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너 남한 사회에 되게 매력을 느꼈지. 자본주의 사회에 매력을 느꼈다는 거 이해해 다. 그런 염려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준말이야. 동무의 하찮은 잘못 뭔데? 간사함 게임 수의 유혹을 받은 거 탓하지 않겠소.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며 일체의 보복이 없을 거를 약속하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근거가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근거 정리해보자. 첫 번째 뭐였다? 첫 번째 근거 다시 한번 정리 여러분. 여러분도 색깔펜 다른 거 써서 정리해봐. 첫 번째 뭐였다? 중립국은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거리는 거다. 1번. 또 지금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인생을 결정하는 판가름이 되는 아주 신중한 결정이어야 된다. 3번 뭐야? 북한에서 너의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 4번 뭐야? 사회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다. 5번 뭐야? 어떤 보복행위도 하지 않겠다. 5개. 됐지? 요렇게 이런 5개의 어떤 근거들을 들으면서 제발 북한으로 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북한 설득자들의 설득 근거 정리됐죠? 그래도 안 넘어갔네.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어. 설득하던 장교, 증오에 찾는 주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어. 설득이 실패하는 거지.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어. 자, 명준의 이성, 감정에 호소하며 회유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죠. 그런 모습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다 뭐야 여러분? 대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행동,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심리 이런 걸 추측하게 해주는 간접 제시, 다시 말하자면 보여주기,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객관적 제시가 활용이 됐다. 그렇게 해서 북한 측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어. 이명준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아까부터 그는 누구야? 명준이지. 설득자에게, 북한의 설득자에게 간단한 한마디 뭐였지? 중립국. 이것만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 남한 설득, 남한 측 설득자들이 있는 다른 천막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죠. 상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건 상상이 시작이 된 거지. 이거 실제 아니야 여러분? 이명준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중인 거지.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 서류를 뒤적이며 당신 중립국이라고 얘기했군. 그런데 너무 막연해. 자기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라 어디? 남한.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조국이 소중하다는 얘기지 않소.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남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태도 나왔어. 당신이 남한이 굉장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인정. 그러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설득 근거 첫 번째보다 자유가 있다. 인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유 아닙니까?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이걸 느꼈을 겁니다. 북한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인간에게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 당신 느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는 동조해 주면서 이렇게 회유 뭐야? 유혹하고 설득하려는 거죠.
첫 번째 근거 뭐였다? 나만의 자유가 있다. 중립국, 단호.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저 먼 이국 땅에 가겠다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하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갖고 온 겁니다. 조국에. 설득 근거 2번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조국에 다 감성에 호소하는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 그치?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대학을 나온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지식인인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 지식인의 책임감.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몸을 없앨 수 있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입니다. 자, 상징이죠. 의미 알고 갑시다. 제 몸은 조국이야. 종기는 뭐야? 남한사에 내재된 모순. 자, 남한사에 모순이 있어. 그렇다고 조국을 없앨 수 있어? 조국을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자기 몸을, 종기가 났다고 자기 몸을 없애진 않잖아. 그것처럼 네가 남한사에 모순이 있다는 거 인정. 그렇다고 남한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관련 한자성어 여러분 교각사루라는 게 있죠. 소의 뿔이 조금 잘못됐어.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근거 4번째, 지성에 호소하기. 당신의 지식이 너무 소중한 자산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조국의 품으로 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궁극적인 주장이죠. 중립국에 가서 고생하느니 남한에서 사는 것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동생처럼 여겨줬죠.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도 있습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말하기까지 5번째 나왔습니다. 자, 5개의 설득 근거. 남한 정리해볼까요? 처음에 뭐였어, 여러분?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2번째 뭐였어? 2번째, 조국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한다. 3번째 뭐였어? 당신이 조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4번째, 당신이 지식인이다. 5번째, 난 개인적으로 당신을 돕겠다. 북한의 설득 근거, 남한의 설득 근거, 분류하기. 분류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문제 나와, 여기서. 분류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나와요. 기억하고 가세요. 명주는 고개를 저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 본다. 간접 지시. 정서 뭐야? 관심 없다 이거지. 중립국. 그러자 설득자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추측. 미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이것도 추측. 이거 뭐야? 눈을 찡긋하고 웃는 것도 역시 단념. 그리고 나와.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면서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들어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침이 걸려 캑캑거리면서 웃음이 멎지 않았어. 이 웃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양측, 북한과 남한 양측에 대한 조롱, 그리고 내가 저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통쾌감. 그러나 나는 이제 남은 곳이 뭐밖에 없어? 내가 전혀 모르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립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기 처지에 대한 쓸쓸함. 그래서 자기 조롱. 이런 처지를 일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조롱. 허탈함, 비에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웃음이었다라는 거야. 웃음의 의미도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간접 제시가 있었죠. 그리고 중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타고루호. 아니야. 배 아니야. 테이블로 가서 항해 지도를 들여다봤어.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이렇게 선장이 그려놨어.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제보는 신용을 하고 장난을 치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채 별표.
침대에서 손에 잡고 그대로 들고 온 것이지. 부채를 펴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현재형인 거 아시겠죠?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어. 니은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니은다, 니은다, 니은다. 현재 시제, 현장감 주고 있는 진술입니다. 자, 부채. 의자에 걸터 앉아 부채를 폈어.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였어.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펼쳐집니다.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자,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명준이라는 초점화자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과거 회상 속에서 과거가 쓱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명준의 의식의 흐름을. 그 첫 번째 과거 회상이 남한에서의 대학생 시절이야.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봐, 부채가 있어. 부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과거 회상 첫 번째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1번. 남한에서의 대학생 시절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 남한에서의 대학생 시절. 봐, 철학과에 다니고 있었어, 얘는. 뭐 대학신문 보고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우월감과 그리고 엘리트의식 이게 빠져있던 대학 시절. 여자를 깔보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 여기고 있고 여자는 잘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열심히 신문을 읽고 뭐 영자신문 막 이런 거 막 읽고 있고 막 이런 약간 우월감에 젖어있는 지식인.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니고. 정치는 경멸해.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가족을 버리고 월북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일부러 경멸하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야.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과거 이상 끝났어. 다음으로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 여기로 넘어왔어. 여기가 2번.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고 갈매기 날고 있고 윤혜는 나만의 애인이야. 윤혜 날 믿어줘 하는 남한에서의 애인과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여기 3번으로 넘어와. 여기까지가 2번, 여기 3번.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북한으로 밀항하고 있어. 유토피아의 꿈을 꿔. 북한으로 가면 이상향이 있을 거야. 라고 꿈을 꾸는 자신이 있어. 조선인 코로스. 이거는 이제 공동 농장이야. 그런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를 바라보는 그도 있어. 북한에서 삶이야. 북한에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사로 넘어가자. 북한. 밀항. 남한. 사랑. 남한. 대학생. 이게 부채의 이 넓은 면으로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서 먼 과거서부터 이렇게 좁혀져 오고 있는 중인 거야. 이해되셨죠?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른 심장, 상선과 다른 북한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한 거 시래기처럼 바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열정에다 식어버리는 거야. 이상향을 꿈꾸고 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 북한이. 그래서 은혜가 기다리는 북한에서의 애인,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는 9월의 저녁이 있어. 도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얻고 있는 그가 있다. 북한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가 북한에서의 삶이란 말이야.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이렇게 점점 안으로 오그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이제 실존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못 찾았어. 그래 발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오그라들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 이거는 전제. 그 부채꼴 위에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재 명준의 삶이 한계 상황까지 몰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북자리,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공간이다. 자, 여기야, 여기. 여기가 사북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넓지.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반경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봐. 그러면 발로 여길 디뎠어.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좁은 구석까지 내몰렸다. 그 얘기가 사북자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어. 아까 여기 보여줬어. 여기가 되고 말았단 얘기야.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사람이 없는 먼 나라, 어디에? 제3국, 중립국을 선택했잖아. 거기로 가기 위해 이 배를 탔어.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야. 체념, 도피. 이 공간이었다 그거지. 그걸 이명준도 알고 있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그걸 알려줘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선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가능할까? 모든 일이 잘 될 터였다. 나 중립국으로 가면 성격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새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의구심. 그래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문제야. 의식의 반전. 별표. 그는 자, 뭐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냐? 두 마리의 새들이 자기 발목을 잡아.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알았어 이제.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누구? 은혜.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로 피치솟은 여자 은혜.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 그들 누구? 은혜와 은혜가 낳은 딸. 자기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딸. 그 둘이 뭐가 돼서 왔다? 두 마리 새들이 돼서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걸 방금 알아봤다는 거야. 돌아서서 마스트를, 그 배에 기둥 있죠? 기둥.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거야. 그들은 보이지 않아. 아마 새를 찾았나 봐. 두 마리의 새들이 계속 따라왔단 말이야. 이명준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를 봤어? 바다를 봤어. 큰 새와 꼬마 새. 큰 새는 죽은 은혜, 꼬마 새는 죽은 잉태했던 그 딸.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바다. 마음껏 그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광장.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존재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다였고, 저기가 광장이구나 라고 이명준이 깨달았다는 거야.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 어디야? 바다지. 명준이 찾던 이상적 세계가 여기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같이 살아가야 될 공동체는 여기구나 라고 본 거죠. 바다를. 광장과 밀실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장소,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 자, 봐요. 변증법이라는 건 이거야, 여러분. 정이 있어. 정. 그것에 반대하는 게 있어. 반이 있고, 뭐 광장은 지워보자. 여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다시 이렇게 반이 있어. 그런데 그 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지우고 합으로 나아간다. 이게 역사 발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변증법은 내가 주장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반대 주장이 나오고 그 두 개의 문제점을 모두 다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왔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증법인데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자, 남한이 있었어. 밀신만 있었네. 반대, 북한이 있었어. 광장만 있었네. 이걸 변증법으로 지향했을 때 이 합은 뭐야? 진정한 광장인 거지.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이상적 세계. 이게 어디 있었다? 바다에 있었다. 라는 얘기는 현실에는, 이 말은 역으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실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은 은혜와 딸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두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을, 그 바다를 이상형으로 본 겁니다. 진정한 광장이라고 느낀 거죠. 이명주는 그래서 그 사북자리, 그 부채의 요 여기에서 획 돌아섰다 그 얘기야. 획 돌아섰으면 어디를 향해? 뛰었겠지. 바다를 향해 뛰었겠죠. 뭐에 홀려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 긴 백길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뭐를? 두 마리 새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아, 내가 뭐에 쉬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은혜랑 내 딸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러는 거지. 아,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아빠, 여보, 당신, 그래, 당신 모에 홀렸었나 봐. 어떻게 우리를 못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 딸과 은혜에 대한 그리움, 손짓에 부른다. 이리 오라고.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뭐가 떠오른다.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머릿속으로 환상이 계속 지나가는 거야.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이제 활짝 웃고 있다. 모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해방감을 찾은 모습이 활짝 웃는 웃음에 있습니다. 자, 이명준의 웃음이 두 번 나와. 앞에 어디 나왔어? 설득자들의 설득을 모두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오면서 웃었던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웃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마리의 새를 바다에서 발견하고 이 바다가 내가 찾고 있는 공간이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활짝 웃는 정말 해방감의 웃음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보십시다. 한밤중. 선장이죠. 선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 신고해 와서 인원 파악해봤는데 배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입니다. 이명준. 없어, 배 안에. 어디로 갔구나? 광장으로 갔구나. 이튿날 타거로우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남중국 바다의 훈훈한 기임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명준의 죽음과 함께 명준의 환상도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다른데 어디? 이데올로기에 갇힌 광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광장, 이게 바다. 이러면서 작품이 끝나요, 여러분. 명준의 죽음이 갖는 의미 별표 5개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바다라는 진정한 이상향, 다시 말해 은혜와 딸로 상징되는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는 곳을 통해 자기 이상을 실현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과 좌절이 현실적으로는 극복될 수 없잖아. 중립국이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이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현실 도피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적 광장을 이루기 위한 지식인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자, 이명준은 비판적인 지식인은 오케이. 맞아.
남한도 북한도 아주 명철하고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사색하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비판적 지식인 오케이. 그러나 실천적인 지식인은 아니었어. 만약에 정말 적극적이고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어디든 선택해서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도피적인 죽음을 선택했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무엇으로 해석하든 결국 바다에서 죽었다는 건 명준이 어떤 방식으로도 분단 현실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죽음이다라고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길이가 길었고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광장과 밀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마지막 의식의 흐름 기법에 나오는 그 부채의 의미, 부채를 통해서 과거 회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던 본문이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서 그 6.25를 전후로 했던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열한 자기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